40살이 넘어서야 비로소 나는 밤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젊었을 때의 밤은 그저 다음 날을 위한 준비였습니다. 눈을 감으면 곧 아침이 왔고 아침이 오면 해야 할 일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밤은 달라집니다. 밤은 더 이상 다음을 향한 통로가 아니라 지나온 모든 것들이 조용히 떠오르는 시간이 됩니다. 그 고요함 속에서 나는 처음으로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내 곁에 누가 있는가? 그리고 내가 정말로 마지막 눈을 감는 그 순간에 누가 그 자리에 남아있을 것인가? 나는 105년을 살았습니다. 전쟁을 보았고 가난을 겪었고 이 나라가 폐허에서 일어서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탄생과 죽음을 곁에서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긴 세월 동안 내가 가장 많이 들어온 말이 있습니다. 딸이 있으면 노후는 걱정 없어. 아들보다 딸이 낫다. 며느리보다 딸이 낫다. 딸이 효도한다. 딸이 챙겨준다. 이 말을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나는 오늘 그 말이 틀렸다고 말씀드리려 합니다. 틀렸다는 것은 딸이 나쁘다는 뜻이 아닙니다. 딸이 덜 사랑한다는 뜻도 아닙니다. 다만 그 말 속에 담긴 기대, 즉 내가 늙고 약해졌을 때 나를 지켜줄 사람이 자녀일 것이라는 그 기대가 근본적으로 잘못된 방향을 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기대는 당신을 보호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당신을 더 깊은 외로움 속으로 이끌 뿐입니다. 내 오랜 친구 중 한 명은 평생 딸 하나를 위해 살았습니다. 좋은 학교, 좋은 혼처, 넉넉한 혼수. 그는 늘 말했습니다. 내 딸은 달라. 절대 나를 두고 떠나지 않을 거야. 딸은 정말 좋은 아이였습니다. 착하고 따뜻하고 아버지를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딸이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자신의 삶이 생기면서 조금씩 멀어졌습니다. 나쁜 마음이 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이 삶의 방향이었습니다. 새 가정을 이루고 새 역할을 맡고 새 책임을 지는 것, 그것이 자녀가 살아가야 하는 방식입니다. 그 친구는 배신당했다고 느꼈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것이 배신이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그것은 단지 삶이 원래 흘러가는 방향이었을 뿐입니다. 문제는 딸에게 있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잘못된 곳에 걸어둔 기대였습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노후를 자녀에게 맡겨왔습니다. 유교적 가르침이 그랬고 사회가 그랬고 우리 부모님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구조가 바뀌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마음속의 기대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 간극에서 수많은 노인들이 쓸쓸히 무너지고 있습니다. 나는 그 쓸쓸함을 알고 있습니다. 나도 겪어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 내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단순한 경고가 아닙니다. 나는 당신에게 진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노년의 진정으로 당신 편이 되어주는 사람이 누구인지 105년을 살아온 사람으로서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사람은 단 한 명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아마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 곁에 있을지 모릅니다. 다만 우리가 그 사람을 너무 오래, 너무 당연하게 여겨왔을 뿐입니다. 내가 젊었을 때 우리 동네에
아이를 내 키우는 집이 있었습니다. 아들 셋에 딸 하나였는데 그 집 어머니는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들 셋보다 딸 하나가 낫다. 동네 사람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딸은 살뜰하고, 딸은 자주 연락하고, 딸은 부모 마음을 안다고 그 말이 틀리지는 않았습니다. 적어도 그 딸이 결혼하기 전까지는. 딸이 서울로 시집을 가고 나서 그 어머니는 처음에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자주 전화도 오고 명절에는 꼭 내려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손자가 태어나고 사위의 직장 때문에 이사를 가고 딸도 바깥일을 시작하면서 연락이 조금씩 뜸해졌습니다. 일부러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딸은 그냥 살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자신의 아이를 키우고 자신의 가정을 지키고 자신의 피로와 씨름하며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어머니의 눈에는 그것이 달리 보였습니다. 멀어지는 것으로 보였고 잊혀지는 것으로 느껴졌습니다. 그 어머니가 임종을 앞두었을 때 나는 그 집에 문병을 갔습니다. 딸은 와 있었습니다. 손을 잡고 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의 표정은 평온하지 않았습니다. 눈빛 어딘가에 오랫동안 쌓아온 무언가가 남아 있었습니다. 나는 그 눈빛을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그것은 원망이 아니었습니다. 해소되지 못한 기대였습니다. 이렇게까지 될 줄 몰랐다는 그 조용한 낙담이었습니다. 나는 그 순간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저 어머니는 나쁜 딸을 둔 것이 아니다. 저 딸은 불효자가 아니다. 단지 이 두 사람은 서로 다른 것을 기대하며 살아왔고 그 간극이 마지막 순간까지 좁혀지지 않은 것이다. 자녀는 부모를 사랑합니다. 그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과 노년의 긴 밤을 함께 견뎌주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사랑은 마음속에 있지만 노년의 동반은 몸과 시간과 일상을 함께 나누는 일입니다. 자녀는 당신을 사랑하지만 자신의 삶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은 자녀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것은 삶이 원래 그렇게 설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새는 둥지에서 자랍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날아갑니다. 그것이 새의 삶입니다. 부모는 그 둥지를 만든 사람입니다. 그런데 새가 날아간 뒤에도 여전히 그 둥지에 새가 돌아오기를 기다린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기다림이 되어버립니다. 그 기다림이 쌓이면 외로움이 되고 외로움이 굳으면 상처가 됩니다. 나는 오랜 세월 교육자로 살면서 수많은 제자들을 길러냈습니다. 그들이 훌륭하게 자신의 길을 걷는 것을 볼 때 나는 기쁩니다. 하지만 그들이 내 노년을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를 훌륭하게 키웠다면 그것으로 이미 당신은 다 한 겁니다. 그 이후의 삶은 당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질문은 하나로 모입니다. 자녀가 아니라면 도대체 누가 내 편인가? 나는 이 질문에 오랫동안 답을 찾아 헤맸습니다. 그리고 90이 넘은 어느 새벽 아내가 조용히 내 손을 잡아주던 그 순간에 비로소 알았습니다. 답은 아주 오래전부터 내 곁에 있었습니다. 다만 나는 그것을 너무 오래 당연하게 여겨왔을 뿐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묻습니다. 왜 자녀는 부모를 사랑하면서도 곁에 있어주지 못하는가? 그리고
그 질문 속에는 언제나 은근한 원망이 섞여 있습니다. 사랑한다면서 왜 전화 한 통이 그렇게 어렵냐고. 사랑한다면서 왜 명절에도 얼굴 보기가 이렇게 힘드냐고. 나는 그 원망을 이해합니다. 하지만 나는 또한 압니다. 그 원망이 향하는 방향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사랑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태어나면서부터 주어지는 사랑입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의 사랑이 그렇습니다. 이 사랑은 선택이 아닙니다. 핏줄로 연결된 것이고 의무와 정서가 함께 얽힌 것입니다. 진심이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분명히 진심입니다. 그러나 이 사랑은 본질적으로 역할에 기반합니다.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하고 부모이기 때문에 책임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역할은 시간이 지나면서 변합니다. 자녀가 새로운 역할을 맡게 되면, 즉 누군가의 배우자가 되고 누군가의 부모가 되면 그 새로운 역할이 삶의 중심으로 이동합니다. 그것은 배신이 아닙니다. 그것은 성장입니다. 다른 하나는 선택으로 이루어진 사랑입니다.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단 한 사람을 골라 그 사람과 함께 살겠다고 결심한 것입니다. 이 사랑은 처음에는 설렘으로 시작하지만 세월이 지나면서 전혀 다른 무언가로 변해갑니다. 설렘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 습관이 들어서고 습관이 쌓이면 역사가 됩니다. 두 사람만이 공유하는 기억, 두 사람만이 아는 상처, 두 사람만이 나눈 침묵, 그것이 진정한 동반의 본질입니다. 나는 오래전 어느 철학자의 글에서 이런 구절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사랑은 상대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두 사람이 함께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것이라고. 나는 그 말이 젊었을 때는 잘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그리고 아내와 함께 수십 년을 살아오면서 그 말의 깊이를 조금씩 알게 되었습니다. 자녀와의 사랑은 내가 그 아이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배우자와의 사랑은 함께 같은 곳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같은 아침을 맞이하고 같은 저녁을 보내고 같은 계절을 견뎌내는 것입니다. 자녀는 당신의 삶에서 피어난 꽃입니다. 아름답고 소중하고 그 존재만으로도 당신의 삶을 빛나게 만듭니다. 그러나 꽃은 피고 집니다. 그리고 꽃이 진 자리에도 여전히 남아있는 것이 있습니다. 뿌리입니다. 같은 땅을 딛고 같은 바람을 맞으며 함께 뿌리를 내린 나무, 그것이 배우자입니다. 자녀는 당신의 가지에서 피어난 꽃이지만 배우자는 당신과 같은 뿌리를 나눈 나무입니다. 동양의 전통 사회는 오랫동안 자녀에게 노후를 기대하도록 가르쳤습니다. 효도는 미덕이었고 자녀가 부모를 모시는 것은 당연한 도리였습니다. 나는 그 가르침이 나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가르침이 설계된 세상과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과거에는 한 집에서 3대가 함께 살았습니다. 지금은 자녀가 다른 도시, 때로는 다른 나라에 삽니다. 구조가 바뀌었는데 기대는 바뀌지 않으면 그 틈에서 반드시 상처가 생깁니다. 나는 수십 년간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에게 당신의 노후를 기대하는 것은
그 아이에게 자신의 삶을 온전히 살지 말라고 말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것은 부담입니다. 진정으로 자녀를 사랑한다면 그 아이가 자신의 삶을 자유롭게 살도록 놓아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당신은 당신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 삶 속에서 진정한 동반자를 찾아야 합니다. 그 동반자는 자녀가 아닙니다. 자녀는 당신이 세상에 내보낸 존재입니다. 당신의 동반자는 당신이 세상을 함께 건너온 존재입니다. 그 두 가지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나는 오래전부터 사람과의 관계에서 한 가지 원칙을 지켜왔습니다. 나는 그것을 고슴도치의 법칙이라고 부릅니다. 고슴도치는 혼자 있을 때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추운 겨울 따뜻함이 필요해서 서로에게 가까이 다가가면 가시에 찔립니다. 너무 멀리 있으면 춥고 너무 가까이 있으면 아픕니다. 그래서 고슴도치는 서로 상처 입히지 않으면서도 온기를 나눌 수 있는 적당한 거리를 찾아야 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나치게 가까워지면 반드시 상처가 생깁니다.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도, 아무리 사랑하는 사이라도 너무 깊이 파고들면 서로의 가시가 드러납니다. 나는 평생 이 원칙을 지키며 살았습니다. 친구에게도, 제자에게도, 이웃에게도 나는 언제나 따뜻하되 일정한 거리를 두었습니다. 그것이 관계를 오래 유지하는 방법이라는 것을 경험으로 알았기 때문입니다. 지나치게 기대하지 않으면 실망도 없습니다. 지나치게 의존하지 않으면 배신도 없습니다. 예의 바르게 거리를 두는 것, 그것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장 현명한 방식이라고 나는 생각해 왔습니다. 그런데 105년을 살면서 나는 한 가지 예외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예외는 단 한 사람입니다. 배우자입니다. 배우자에게 고슴도치의 법칙을 적용하면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는 서로 상처 입히지 않아서 편안할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두 사람 사이에는 서서히 벽이 생깁니다. 말하지 않아도 되는 것들이 쌓이고 굳이 꺼내지 않아도 되는 감정들이 묻힙니다. 그렇게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면 두 사람은 같은 집에 살면서도 서로에게 낯선 사람이 됩니다. 몸은 가까이 있지만 마음은 멀어진 것입니다. 그것이 노년의 가장 깊은 외로움입니다. 나는 그런 부부를 많이 보았습니다. 겉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싸우지도 않고 서로를 무시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병에 걸리거나 한 사람이 먼저 세상을 떠나고 나면 남겨진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왜 그렇게 살았을까? 하고 싶은 말이 그렇게 많았는데 왜 그 말을 하지 않았을까? 시간이 그렇게 많았는데 왜 그 시간을 제대로 쓰지 못했을까? 그 후회는 어떤 후회보다도 깊고 오래 갑니다. 왜냐하면 다시는 돌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거리를 두는 것은 신중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두려움입니다. 상처받을까봐, 약한 모습을 보일까봐, 내 진짜 모습이 드러날까봐 두려워서 벽을 쌓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벽이 당신을 보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벽이 당신을 가두는 것입니다. 그 벽 안에서 당신은 점점 더 혼자가 됩니다. 진정한 용기는 무서운 적과 맞서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용기는 내가 가장 믿는 사람 앞에서 나의 약함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아프다고 말하는 것, 외롭다고 말하는 것, 미안하다고 말하는 것, 고맙다고 말하는 것, 이 말들이 그렇게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말들을 할 수 없다면 당신 곁에 사람이 아무리 많아도 당신은 혼자입니다. 나는 살면서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재산도 잃어보았고, 건강도 잃어보았고, 소중한 친구들도 먼저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상실 중에서 가장 두려운 상실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것은 내 곁에 사람과 함께 있으면서도 진정으로 연결되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몸은 가까이 있는데 마음이 닿지 않는 것, 그 거리감이 주는 외로움은 혼자 있을 때의 외로움보다 훨씬 더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에게는 고슴도치의 법칙을 지키십시오. 예의 바르되 거리를 두십시오. 기대하되 의존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단 한 사람, 당신이 평생을 함께하기로 선택한 그 사람에게만은 그 법칙을 내려놓으십시오. 그 사람 앞에서만큼은 가시를 거두십시오. 그것이 두렵다는 것을 나도 압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을 넘어서는 것, 그것이 노년을 진정으로 살아내는 가장 중요한 용기입니다. 당신은 지금 이 순간 누군가와 함께 밥을 먹고 있습니까? 혹은 오늘 아침 눈을 떴을 때 곁에 누군가가 있었습니까? 그 사람이 누구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과 함께한 시간이 얼마나 됩니까? 10년입니까? 20년입니까? 혹은 그보다 더 됩니까? 나는 지금 그 시간의 무게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나는 아내와 수십 년을 함께 살았습니다. 젊었을 때는 그 시간이 그냥 흘러갔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밥을 먹고 일을 하고 저녁에 돌아와 잠을 자는 것, 그것이 반복되었습니다. 특별할 것도 없었고 새로울 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나는 그 평범한 반복 속에 얼마나 깊은 것이 쌓여 있었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수만 번의 식사를 했습니다. 수만 번의 아침을 맞았습니다. 수만 번의 밤을 함께 넘겼습니다. 그 시간들이 쌓여서 무엇이 되었는가? 그것은 단순한 습관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역사였습니다. 두 사람만이 공유하는 세상 어디에도 같은 것이 없는 단 하나의 역사였습니다. 사람들은 사랑을 이야기할 때 설렘을 말합니다. 처음 만났을 때의 두근거림, 처음 손을 잡았을 때의 떨림, 처음 함께한 저녁의 따뜻함. 그런데 나는 이제 압니다. 그것은 사랑의 시작일 뿐입니다. 진짜 사랑은 그 설렘이 사라진 자리에서 자라납니다. 설렘이 없어도 곁에 있는 것, 기대하지 않아도 손을 내미는 것, 아무 말이 없어도 서로의 숨소리만으로 위로가 되는 것, 그것이 긴 세월을 함께한 사람만이 나눌 수 있는 사랑입니다. 나는 그것을 증언이라고 부릅니다. 배우자는 당신의 삶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본 유일한 증인입니다. 당신이 가장 자랑스러웠던 순간을 본 사람이고 당신이 가장 무너졌던 순간을 본 사람입니다. 당신이 울었던 밤을 기억하는 사람이고 당신이 웃었던 아침을 기억하는 사람입니다. 자녀는 당신의 일부를 압니다. 친구는 당신의 어떤 면을 압니다. 그런데 배우자는 당신의 전부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전부를 보고도 떠나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깊은 일인지 우리는 너무 오래 당연하게 여겨왔습니다. 철학자 마르틴 부버는 인간의 관계를 두 가지로 나누었습니다. 나와 그것의 관계, 그리고 나와 너의 관계. 나와 그것의 관계는 상대방을 수단으로 보는 것입니다. 유용하면 가까이 하고 필요가 없어지면 멀어지는 것입니다. 나와 너의 관계는 상대방을 그 자체로 온전한 존재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 관계에서는 상대방의 쓸모가 아니라 존재 자체가 소중합니다. 나는 평생 많은 나와 그것의 관계를 맺어왔습니다. 그것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나와 너의 관계, 그 관계를 50년 이상 유지해 온 사람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배우자입니다. 우리가 나이 들면서 잃는 것들이 있습니다. 체력을 잃고 기억을 잃고 예전에 즐기던 것들을 하나씩 잃어갑니다. 그런데 그 상실의 시간 속에서도 여전히 남아있는 것이 있습니다. 오랜 세월을 함께한 사람과의 기억입니다. 그 기억은 단순한 추억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가 살아온 증거입니다. 내가 사랑했고, 내가 아팠고, 내가 웃었고, 내가 이 땅을 걸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그 증거를 함께 가진 사람이 곁에 있다는 것은 내가 아직 이 세상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는 90이 넘어 아내의 손을 잡을 때마다 생각했습니다. 이 손이 나를 얼마나 많이 살려냈는가. 말 한마디 없이도 이 손 하나가 나에게 전해준 것이 얼마나 많은가. 힘들 때 등을 두드려준 손, 내가 틀렸을 때 조용히 잡아준 손, 새벽에 내가 잠 못 이룰 때 그냥 옆에 있어준 손, 그 손이 전해준 것은 말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있었기에 나는 지금까지 걸어올 수 있었습니다. 세상은 화려한 것을 사랑이라고 부릅니다. 비싼 선물, 큰 이벤트, 뜨거운 고백. 그런데 나는 105년을 살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가장 깊은 사랑은 언제나 조용합니다. 아무 말 없이 곁에 있는 것,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고 그냥 함께 숨 쉬는 것, 그것이 오랜 세월을 함께한 두 사람 사이에서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노년의 가장 큰 재산입니다. 어떤 돈으로도 어떤 자녀의 효도로도 살 수 없는 것입니다. 당신 곁에 그 사람이 있다면 오늘 그 손을 한번 잡아보십시오. 아무 말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잡으면 됩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나는 지금까지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녀에 대한 기대, 배우자의 소중함, 오랜 세월이 쌓아온 사랑의 깊이에 대해. 그런데 이 모든 이야기가 아무리 아름다워도 실제 삶에서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냥 말로 끝납니다. 나는 말만 하는 사람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105년을 살아오면서 나는 언제나 작은 행동 하나가 긴 연설보다 더 많은 것을 바꾼다는 것을 보아왔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내가 아는 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40년 넘게 함께 살았는데 어느 날 남편이 나에게 찾아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수님, 저는 아내와 한 지붕 아래 살지만 요즘 들어 아내가 낯설게 느껴집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고 어떻게 대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말을 들으면서 나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은 아내를 잃은 것이 아니다. 아내와의 대화를 잃은 것이다. 습관을 잃은 것이다. 나는 그에게 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내에게 오늘 어땠어요?
라고 물어본 것이 언제입니까? 그는 한참을 생각하다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관계는 갑자기 멀어지지 않습니다. 매일 조금씩, 아주 조금씩 멀어집니다. 오늘 하지 않은 말 한마디, 오늘 건네지 않은 눈빛 하나, 오늘 잡지 않은 손 하나, 이것들이 쌓여서 거리가 됩니다. 그리고 그 거리가 굳어지면 나중에는 아무리 가까이 다가가려 해도 어색함이 먼저 옵니다. 그래서 기다리면 안 됩니다. 나중에 하면 된다고 미루면 안 됩니다. 관계는 미룰수록 회복하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나는 거창한 것을 말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작은 것들을 말하려 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먼저 옆 사람의 얼굴을 보십시오. 밥을 먹을 때 같은 식탁에 앉으십시오. 텔레비전을 보더라도 같은 방에서 함께 보십시오. 잠들기 전에 오늘 하루 어땠는지 딱 한마디라도 나누십시오. 이것들이 작아 보입니까? 그런데 이 작은 것들이 매일 쌓이면 10년 뒤에는 아무도 흉내낼 수 없는 두 사람만의 세계가 됩니다. 나는 또 다른 부부를 알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말이 없는 사람이었고 아내는 감정 표현이 서툰 사람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평생 큰 싸움 한 번 없이 살았지만 큰 대화도 없이 살았습니다.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났을 때 아내는 장례식 내내 울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흘 뒤 아침에 혼자 밥을 차리다가 그 자리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다고 합니다. 밥상에 수저를 2개 놓았다가 이제 하나만 놓아야 한다는 것을 깨달은 순간이었다고 했습니다. 그 수저 하나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웠을지 나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우리는 함께 있을 때 그 사람의 소중함을 잘 모릅니다. 공기가 있을 때 공기의 소중함을 모르는 것처럼, 그런데 없어지고 나면 그때서야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은 언제나 너무 늦습니다. 나는 당신이 그 후회를 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 늦지 않은 지금 이 말을 드리는 것입니다. 배우자와의 관계를 다시 시작하는데 특별한 계기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저녁 식사를 함께 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오늘 잠들기 전에 고맙다는 말 한마디를 건네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오늘 산책을 나가면서 손을 한번 잡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관계는 언제나 작은 것에서 다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작은 것을 오늘 시작한다면 당신의 노년은 달라집니다. 나는 강의실에서 평생을 보냈습니다. 수천 명의 학생들에게 수많은 것을 가르쳤습니다. 철학을 가르쳤고 역사를 가르쳤고 인간에 대해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나이에 돌아보면 내가 가장 중요하게 가르쳤어야 했던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것은 곁에 있는 사람을 당연하게 여기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함께 밥을 먹는 그 사람이 내일도 거기 있을 것이라고 장담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시간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게 흐릅니다. 그리고 어떤 시간은 한 번 지나가면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지금 당신 곁에 그 사람이 있다면 오늘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완벽한 말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완벽한 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오늘 그 사람 곁에 조금 더 가까이 앉으십시오. 그것이 시작입니다. 나는 오늘 해가 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창가에 앉아 하늘이 천천히 붉어지는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젊었을 때는 노을을 볼 여유가 없었습니다.
항상 다음 일이 기다리고 있었고 항상 어딘가를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이가 되니 노을이 보입니다. 그리고 노을을 보면서 나는 생각합니다. 하루가 끝나는 것이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구나. 마무리가 이렇게 조용하고 따뜻할 수 있구나. 인생도 그렇습니다. 잘 마무리된 삶은 화려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노을처럼 조용하고 따뜻하고 그 자리에 있어준 사람들을 붉게 물들입니다. 나는 오늘 여러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녀에 대한 이야기, 배우자에 대한 이야기, 관계와 사랑과 시간에 대한 이야기, 그 모든 이야기의 끝에서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하나입니다. 당신이 지금 가진 것을 보십시오. 아직 잃지 않은 것을 보십시오. 그리고 그것에 감사하십시오. 우리는 너무 자주 없는 것을 봅니다. 자녀가 자주 연락하지 않는다는 것,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것, 세상이 내 편이 아닌 것 같다는 것, 그 없는 것들에 집중하다 보면 있는 것들이 보이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있는 것들이 보이지 않으면 우리는 가진 것이 없다고 느낍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당신 곁에 지금도 함께 숨쉬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이 세상에서 가장 큰 재산입니다. 그 사람이 화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 사람이 특별한 말을 잘 하지 못해도 됩니다. 그 사람이 가끔 당신을 서운하게 해도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같은 지붕 아래 있다는 것, 오늘도 같은 공기를 마시고 있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깊은 인연인지를 우리는 잊고 삽니다. 나는 살면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철학책에서 배운 것도 있고 강의실에서 배운 것도 있고 제자들에게서 배운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들은 언제나 책 밖에서 배웠습니다. 아내가 아무 말 없이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네줄 때, 새벽에 내가 잠 못 이루고 뒤척일 때 조용히 손을 얹어줄 때, 내가 틀렸는데도 끝까지 내 편이 되어줄 때, 그런 순간들이 쌓여서 나라는 사람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런 순간들이 없었다면 나는 지금 이 자리에 없었을 것입니다. 인생은 결국 관계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이루었는가가 아니라 우리가 누구와 함께 있었는가가 삶의 질을 결정합니다. 좋은 집에 혼자 사는 것보다 낡은 집에서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사는 것이 낫습니다. 화려한 자녀의 성공을 멀리서 바라보는 것보다 조용한 저녁 식탁에서 배우자와 마주 앉는 것이 더 따뜻합니다. 세상이 당신을 알아주지 않아도 단 한 사람이 당신을 알아준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 한 사람이 바로 당신의 배우자입니다. 나는 이제 많은 날이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압니다. 그것이 두렵지 않습니다. 105년을 살면서 나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죽음은 그냥 다른 형태의 이어짐입니다. 내가 두려운 것은 죽음이 아닙니다. 내가 두려운 것은 살아있는 동안 제대로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해야 할 때 사랑하지 못하는 것, 감사해야 할 때 감사하지 못하는 것, 곁에 있어야 할 때 다른 곳을 보는 것, 그것이 진정한 낭비입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에게 묻고 싶습니다. 오늘 하루 당신은 곁에 있는 사람에게 얼마나 가까이 있었습니까? 오늘 하루 당신은 그 사람의 얼굴을 얼마나 오래 바라보았습니까? 오늘 하루 당신은 그 사람에게 당신이 느끼는 것을 얼마나 솔직하게 전했습니까? 만약 오늘 하지 못했다면 오늘 밤 자기 전에 하십시오. 내일로 미루지 마십시오.
내일은 오늘과 같은 내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딸이 낳았다, 아들이 낳았다, 며느리가 낳았다, 사위가 낳았다. 이 모든 말들은 결국 하나의 불안에서 나온 것입니다. 나이 들면 누가 나를 지켜줄 것인가? 라는 불안. 그런데 나는 오늘 그 불안에 답을 드렸습니다. 그 사람은 따로 있습니다. 그 사람은 지금 당신 곁에 있습니다. 그 사람은 어제도 당신 곁에 있었고 내일도 당신 곁에 있을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더 늦기 전에 다시 발견하십시오. 그 사람을 더 늦기 전에 다시 사랑하십시오. 노을이 지고 나면 어둠이 옵니다. 그런데 어둠 속에서도 두 사람이 나란히 앉아 있다면 그 어둠은 무섭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어둠은 조용하고 포근하고 충분합니다. 그것이 내가 105년을 살아오면서 알게 된 가장 단순하고 가장 깊은 진실입니다. 인생은 시끄러운 축제가 아닙니다. 인생은 조용한 동행입니다. 그 동행의 끝에서 당신 곁에 단 한 사람이 있다면 그것으로 당신의 삶은 충분히 아름다웠던 것입니다.